세계 1위 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광활한 대륙 미국. 욕망과 부흥, 속도와 경쟁의 가치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음 수행 또한 놓치지 않고 있는 미국인들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동양의 불교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소화해 명상의 형태로 발전시켜가는 미국. 낯선 땅에서 만난 새로운 염화 미소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한국 불교, 한국의 선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문광 스님과 함께 미국 동부로 떠나본다.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로 이어졌던 여정이 이제 절반을 지나 미국 동부 뉴욕에 도착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인구 밀도 또한 제일 높은 메가시티 뉴욕은 금융과 미디어는 물론이고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잘 알려져 있다. 탄어학 1호 박사로서 탄어 스님의 말씀을 미래학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문광 스님. 남은 여정 동안 문광 스님은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에서 또 무엇을 보게 될까? 이곳에서 한국 불교의 미래, 새로운 염화 미소의 얼굴을 만날 수 있을까? 화려한 조명으로 물든 뉴욕 한가운데 잿빛 승복을 입은 수행자. 그가 바라본 뉴욕의 첫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실은 제가 맨하탄 하루 다니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기운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사람들, 열정이 강하고 욕망이 최고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번 그냥 여기에 그냥 그 혈전을 벌이는 장소구나. 욕망의 도시라 불리는 뉴욕이지만 시민들의 휴식과 충전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 있다. 뉴욕 맨해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센트럴 파크. 주말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요가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도 많이 열리고 있다. 도시의 심장과도 같은 이곳 센트럴 파크에서 뉴욕 시민들은 지친 일상에 삶의 생기와 활력을 새롭게 충전하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공원에서 마음 수행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미국은 명상 열풍이 한창인데 뉴욕 맨해튼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뉴욕주 북부의 소도시 라인백. 이곳에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명상센터로 알려진 오메가 인스티튜트가 자리하고 있다. 오메가 인스티튜트는 명상과 요가를 비롯해 마음 수행과 관련한 다양한 워크숍이 열리는 곳이다. 1977년 처음 문을 연 이래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힐링과 휴식은 물론 영성과 웰빙, 창조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투어용 차를 타고 오메가 인스티튜트 곳곳을 둘러보는 문광 스님. 뉴욕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규모의 명상센터를 짓고 바쁜 현대인들이 쉽게 찾아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발상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과 화두를 던진다. Please come into our meditation hall. This has been here for many years. It's a lovely place. Many spiritual teachers of the world's traditions have spoken here. 1988년 지어진 이 명상홀은 람다스, 잭 콤필드, 샤론 셜츠버그 등 세계 각지의 영적 지도자와 불교 스승들이 설법한 곳으로 유명하다. Well, Thich Nhat Hanh, for example, taught here many times. I think he sat in this building, but this is a small space for the size. He would have 1,000 people at one time. So we would put up a big tent out in the field that we passed here. But he would also lead meditations in here.
영적 스승들이 다녀간 명상홀에서 공간이 주는 기운을 느끼며 깊은 선정에 들어보는데 갑자기 좌복의 방향을 바꾸는 문광 스님. 좌복이 좀 잘못 나 있은 것 같아서 정확하게 산이 내려오는 기운대로 받아서 앉았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터가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지었고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될 수 있고 그좀 굉장히 힘 있는 곳입니다. 미국 명상센터에서 식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메가 인스티튜트의 식당에서는 채식 위주의 샐러드로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다. 신선하고 건강한 유기농 샐러드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다. 이곳에서는 음식을 먹는 전 과정이 매 순간 모두 마음 챙김 수행이 된다. 오메가 인스티튜트의 수석 전략가인 마이클 크래프트는 40년 넘게 수련해온 태극권과 기공, 마음 챙김 명상으로 다양한 워크숍을 이끌고 있다. 마이클이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데는 놀랍게도 숭산 스님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우연히 숭산 스님의 책을 읽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이후로 숭산 스님을 따라 수행하게 되면서 현재 오메가 인스티튜트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What Sansanim taught us was that the only way to get to penetrate to the real reality was to practice and practice and practice. And I find that hard practice, that disciplined practice, I find that opens a door in all traditions. And for me, the door was opened by Sansanim. So I miss him to this day. 미국 뉴욕 북부의 오메가 인스티튜트에까지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고 있다. 참된 진리를 바로 알고 편견 없이 수용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미국인들의 마음이 지금의 미국 불교를 만든 게 아닐까. 오메가 인스티튜트에서는 발을 딛는 곳곳이 그대로 명상홀이다. 엄격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휴식하고 충전할 수 있는 곳. 가라앉기보다는 명랑하게 튀어오르는 활발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센트럴파크의 설계자인 프레데릭 로 옴스테드는 말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의 말은 이곳 오메가 인스티튜트에서도 유효하다. 오메가 인스티튜트를 찾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미국의 미래를 본다. One thing I remember Thich Nhat Hanh saying was, "Show me the face of the American Buddha." And I think that's appropriate because Buddhism's like water. I shouldn't be saying this to you, but Buddhism's like water. It changes shape to fit any size object it's poured into. Our country is a country of immigrants and many cultures. And so any Buddhism that would work for Americans has to work for the world. And so is there a form of world Buddhism? A lot of us here are working with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겉모습에서 속에 보면 가장 명상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아주 멋지게 펼쳐져 있는 나라다. 우리는 양의 모습, 동적인 모습만 보았구나. 그 속에 숨어 있는 저 방대한 음과 그 다음에 정적인 세계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잘 세팅해서 갖추고 있구나. 그리고 저 모습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떤 방법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죠. 매사추세츠주에 인접한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1972년 숭산 스님이 미국에 처음 세운 프로비던스 선센터가 바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일찍이 미국에 한국의 선불교를 전했던 숭산 스님. 이곳이 숭산 스님의 첫 번째 전법 현장이다. 현재 프로비던스 선센터를 이끌고 있는 숭산 스님의 제자 원일 스님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숭산 스님의 가르침과 한국 불교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프로비던스 선센터는
미국에서 하안거와 동안거를 수행하는 유일한 곳이다. 선원이 문을 연 지 50주년이 되던 2022년, 전 세계 숭산 스님의 제자들이 모두 모여 큰 행사를 열 계획이었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출가 전 로큰롤 DJ였던 원일 스님은 숭산 스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고 22살에 출가해 서울 화계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He always say, I only teach don't know. Don't know. So not knowing. Not try to use the intellect, but you develop your deep center, your tanjin. And then your true self grow. And you follow true self, not your thinking. So he called that don't know. 문광 스님에게도 숭산 스님과의 인연은 특별하다. 화계사에서 4년을 사는 동안 숭산 스님의 마지막 1년을 함께했다. 프로비던스 선센터 10주년 법회에 숭산 스님이 타너 스님을 초대한 적이 있는데 그날의 타너 스님 법문을 어렵게 발굴해 귀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성별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저마다의 이유로 프로비던스 선센터를 찾는 사람들. 이곳에 숭산 스님의 법향이 그대로 녹아있다. 프로비던스 선센터 한편에 세워져 있는 숭산 스님의 추모비를 둘러보는 문광 스님. 여기에 보시면 2004년에 입적했다는 표식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화계사 백상원에서 동국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침 일찍 화계사로부터 큰 스님께서 입적하셨다는 소식이 와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가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추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덕사에서 비 내리던 다비식 날 만장을 들고 갔던 기억도 있는데요. 여기 미국의 프로비던스 선센터에서 스님의 이 유적을 그리고 이 선언을 보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숭산 스님 입적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세상의 흐름 속에서 미국 내 한국 불교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Sungsan Singh want us to stay international. These days, I think the social media has become very important communication. And Zoom, now we have a lot of communication online. So we are trying to just, like what you're doing, documentary, video, trying to just make it more digestible and put it out into the media so people can find it if they need it. 매사추세츠주 렉싱턴에 자리한 어느 주택. 언뜻 보면 여느 평범한 집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데 작은 불교 소품들로 꾸며진 공간 속에 유독 눈에 띄는 방송 관련 장비들. 대만 국적의 이파 스님이 라이브 방송을 준비 중이다. 스님은 자신의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다. Sometimes people think about Buddhism is an old religion. It's a religion old. And then right now it's the 21st century. It could be people say it's obsolete. That means out of date. No, the wisdom, the truth is always there. That is the greed, hatred, and 21세기에 맞게 불교의 포교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파 스님. 예일대에서 불교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녀가 강단을 떠나 SNS로 대중을 만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100s, we need to change the language. We need to the method. We need to learn about the method. In the past, people tend to be worship the Buddha and what we call the superstitious. Yeah. When we come to the karma, I told them this is the energy. The wisdom, the truth. 현대 과학의 언어로 불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이파 스님. 그녀는 21세기 미국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전 세계인과 소통하기 위해
홀로 길을 만드는 중이다. 저도 어쩌다 유튜브를 조금 했는데 이걸 잘 발전시켜 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의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한층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향상 일로는 현대적인 불교, 과학적인 불교, 그다음에 현대적인 명상에 대한 쉬운 말로 접근할 수 있는 자상하고 친절한 그런 그 도우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산호세와 로스앤젤레스 강연에 이어 이번 미국 여정에서 문광 스님의 마지막 강연 장소가 될 뉴저지 원적사. 원래 원적사 건물은 미국 개신교 교회 건물이었는데 동네에 카톨릭 신자가 늘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됐고 빈 교회 건물에 한국식 사찰을 열었다. 원적사 스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문광 스님. 낯선 타국에서 처음 만난 인연이지만 오랜만에 보는 형제처럼 반갑기만 하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누추한데 오셔. 아니 별 말씀을요, 스님 너무 감사해요. 저기 이렇게 예. 와서 이제 머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닙니다. 뉴저지 원적사를 찾는 한국인 신도들은 미국 이민 1세대인 90대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또한 근처 몽클레어 주립대학교 학생들, 명상이나 요가에 관심 있는 백인 가족들도 원적사를 찾는다고 한다. 주중에 요가 클래스 등 그 불교 강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글 학교를 만들어서 여기 태어난 2세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 학교를 하는데 이 주변에 이제 현지인을 상대로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을 상대로 한글을 가르쳐서 우리나라 문화와 여러 가지 그 전통적인 이런 것을 많이 그 펼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적사 한글 학교는 누구나 다 같이 한국을 배울 수 있다는 의미로 모두 다 한국 학교라고 이름 붙였다. 모두 다 한국 학교에서는 한글뿐 아니라 한국 노래와 춤도 함께 배우며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뉴저지에서는 최초로 사찰에서 연 한글 학교입니다. 한국 학교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창의성을 많이 강조해요. 미국 교육에서는요. 저녁 예불을 마치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문광 스님. 내일 있을 2번의 강연을 위해 고요히 생각을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뉴저지 원적사에서 문광 스님의 3번째 강연이 열렸다. 문광 스님이 열흘 넘게 미대륙을 횡단하며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들로 강연을 시작했다. 반갑습니다. 문광입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느낌은 집단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게 들어오면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냥 자기 걸로 변화시키는데 굉장한 장점을 보이더라. 여러 나라 불교가 여기 들어와서 자국의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기에서는 오히려 도태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초종교 사회가 올 거다. 타노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불교라는 색채가 중요하지 않게 됐다. 이제는 마음 닦는 일은 필수다.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정보화 산업화해서 쭉 와도 결국 마지막에 인간의 과제 상황은 마음혁명이고 남은 마지막 산업은 마인드 인더스트리라 마음 산업이다. 마음 산업. 월든이라는 호수에 갔어요. 월든이라는 호수에 가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살았던 그 5평짜리 조그만 오두막을 보러 갔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서북쪽에 위치한 콩코드. 28살의 하버드 대학생이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1845년부터 1847년까지 오두막을 짓고 살았던 월든 호숫가. 문광 스님이 그곳을 찾았다.
인간 개개인의 마음 혁명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문광 스님에게 소로우의 삶과 철학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곳은 소로우가 살았던 5평짜리 오두막을 재현해 놓은 공간이다. 자연 속에 홀로 머물며 소로우는 이 좁은 방에서 월든을 집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테디셀러인 이 책은 대자연에 대한 예찬과 문명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다. 자연 속에서 은둔과 집중을 선택했던 소로우의 방식은 동양의 명상법과 일맥상통했고 실제 소로우가 불교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정 스님도 살아생전 3번이나 이곳을 찾았다. 소로의 간소함과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공통점이 있죠. 소유의 대상이 오히려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독자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소로우는 미국 불교를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다. 소로우를 미국 불교사의 시작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실제 오두막이 있던 자리는 기둥만 남아있지만 소로우의 정신은 여전히 미국인들의 마음에 생생히 살아있다. 그 조그마한 오두막 집에서 20대 소로는 과연 왜 그러고 있었느냐. 이거는 우리 불교 역사 전체에서 나타나는 많은 선사들이 존재의 문제를 의심을 하고 그다음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 환골탈태하기 위한 어떤 그 수행과 고행의 과정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문광 스님의 4번째 강연이 마지막으로 열렸다. 스님이 그래요. 나는 예언가가 아니야. 노스트라다무스유의 예언가가 아니다. 나는 미래 예지를 하는 사람이고 예견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취미로 미래학을 하는 사람이다. 김일부 선생이라고 하는 1885년에 그분이 쓴 정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발을 정자, 주역할 때 역자. 이 정역이라고 하는 책이 이걸 가지고 스님이 계속해서 법문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면서 한국이 보여주는 세계가 앞으로 동양의 정신과 순수한 문화를 보여주는 게 된다. 이러시면서 타너 스님이 50년 전에 멀리서 강연을 찾아온 교민들에게 문광 스님의 강연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젊은 남성을 말하는 겁니다. 불교뿐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도 이문학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돼서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문광 스님을 이어서 많은 스님들이 열심히 같이 공부하셔서 이 미국 사회에 와서 좀 더 많은 강의와 그리고 많이들 공부시켜 주시면 참 좋겠다. 백인 친구들,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그냥 수령, 메디테이션 대해서만 많이 알 것 같아요. 진짜 불교가 뭔지 깊은 뜻은 그렇게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한국 불교, 한국 불교가 뭔지 그 전통을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게 되게 좀 제 희망이거든요. 미국에서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가 한번 떠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처음 가서 그래도 그동안 한국학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한국의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 땅은 한국의 문화와 한국학을 전 세계에 다시 퍼뜨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문광 스님의 이번 미국 강연은 미주 현대불교 김영근 대표의 기획으로 성사되었다. 미주 현대불교는 뉴욕에서 발행되는 월간 불교 잡지로 작년 2022년에 창간 33주년을 맞이했다. BTN 유튜브를 통해 문광 스님의 강의를 들은 김 대표가 창간 33주년을 기념해 스님을 미국으로 초청한 것이다. 한류의 현상은 우리가 보죠. 그러나 현상을 저 밑에 있는 원천,
우리 한류를 만드는 한국 사람 우리는 누구인가? 그 다음 또 한류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려면 잘 못합니다. 리더들은 그 시대에 맞는 화두를 던지고 이상을 제시해서 그것이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었을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광 스님의 강의가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잡지 발행과 동시에 김영근 대표는 미국 동부와 서부, 하와이까지 다니면서 사찰 주소록을 만들고 한국 사찰을 미국에 소개했다. 1991년 LA에서 열린 남북불교 합동법회를 처음 제안한 것도 김 대표다. 그동안 잡지를 발행해 오면서 미국 내 한국불교 관련 자료들도 많이 수집하게 됐는데 1972년 12월 삼보사 낙성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공항에 도착한 당대 큰 스님들의 사진도 쉽게 볼 수 없는 자료다. 미국의 불교 서적 출판사 샴발라 출판사를 설립한 샘 버클즈에게 1968년 서경보 스님이 써준 개첩도 직접 받아서 가지고 있다. 또한 1965년 10월 하와이 국제불교여성대회에 조기종 깃발을 들고 참석했던 영친왕의 부인 이방자 여사와 이계양 보살 등 그 당시 여성 불자들의 사진도 소중한 자료로 남아있다. 33년 동안 미국 불교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며 다양한 교류를 이어온 김영근 대표에게 미국 불교의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 대세는 저는 변용이라고 봅니다. 미국 불교는 지금 독특하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국 사람들한테 적합한 형태로 이제 변형이 시작됐는데 햄버거로 비유하면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볼 수 있죠. 미국 내 한국 불교와 한국학의 현재를 살펴보기 위해 김 대표는 문광 스님에게 미국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 방문을 제안했다. 앞서 미국 서부 UC 버클리와 UCLA의 한국학 연구소를 둘러본 문광 스님이 이번엔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를 찾았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컬럼비아 대학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시아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 켄트홀로 들어가는 문광 스님. 컬럼비아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학 관련 도서는 2019년 기준 15만 9천여 권에 달한다. 또한 338여 종의 한국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고 있으며 한국 및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 DVD도 소장하고 있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컬럼비아 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을 찾는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70-80%가량 늘었다고 한다. 이게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라고 하는 과의 사무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학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광 스님이 마지막으로 찾은 대학교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 대학교. 미국 대학들을 둘러보며 한국학 그리고 한국 불교의 미래에 대한 문광 스님의 고민도 깊어져 가는데 답을 찾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하버드 대학교에도 1981년 한국학 연구소가 설립되어 한국의 역사와 문학에 대한 연구 및 한국어 강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하버드 대학교는 도서와 유산을 기증한 존 하버드 목사의 이름을 따서 학교명이 붙여졌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여러 도서관 가운데 동아시아학 연구를 위한 대학 도서관으로서는 서구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옌칭 도서관이 있다. 재미났던 것은 옌칭 도서관 맨 앞에 딱 들어가자마자 청나라를 대표하는 동기창의 글씨가 딱 앞에 있었죠. 근데 딱 오른쪽에 딱 트니까 우리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가 딱 걸려 있었습니다. 중국에 문자를 걸어놨지만 지도는 한국의 지도가 걸려 있었다. 한자를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지만 앞으로
한국 땅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서구의 모습들이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주관적으로 봤습니다. 여전히 이제 뭐 동아시아 연구소나 한국학 연구소를 보면 한국이 이 동아시아를 전체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죠. 뭐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한국학이 동아시아학의 중심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보현행의 원력으로 떠나온 만행길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미국을 떠나기 전 뉴욕 근처의 한국 사찰을 둘러보기로 했다. 맨해튼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뉴저지 보리사. 포교를 위해 미국에 온 지 20여 년이 되어가는 성철 스님의 상좌 원영 스님이 보리사를 이끌어오고 있다. 현재 세법당을 불사 중인데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관음전으로 만들 계획이다. 보리사에서는 화두선을 최우선으로 둔 성철 스님의 뜻에 따라 참선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 불교의 참선에 대한 원영 스님의 자부심 또한 남다르다. 한국 불교의 참선은 그런 단계를 다 넘어서서 명상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명상이다. 그 점에서 우리가 참 어떤 자부심을 느껴도 좋고, 미국 사회가 지금 명상의 이런 시대를 거치면 다음에는 참선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돼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참선이 참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먼 미국 땅에서 한국의 참선을 알리고 있는 원영 스님. 꿈에서라도 성철 스님을 다시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 뭐 미국 가보니 어떻더나 이래 물으시면은 지금 이야기 드리듯이 아이고 막 스님 모시고 그냥 지냈으면 오히려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했을 텐데 뭐 저 멀리 가서 고생하고 왔습니다. 뭐 이래 이야기 안 드리고 싶네요. 뉴욕에서 만날 수 있는 한류 도량. 한국의 불교 건축을 보여주는 원각사가 있다. 조계종 총불사도감으로 계시는 현고 스님께서 우리 불사도 이제 도감으로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정말 웅장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조형미를 갖춘 그 대원고전을 지은 거죠. 원각사는 미국 땅에 한국 전통 사찰의 형태와 아름다움을 그대로 가져왔다. 84평 건물의 원각사 대웅보전은 고려시대 양식의 목조 건축으로 송광사 대웅보전의 꽃살문을 재현해 문을 만들었다. 지붕에는 무려 2만 3천여 장의 기와가 올라갔다. 원각사 주지 지광 스님이 대웅보전 법당을 안내했다. 그 위에 대들보 요 4개가 850년 된 목재입니다. 우리는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런 큰 굵고 이렇게 길이가 나오는 그런 대들보를 구할 수가 있어서 내부에 기둥 없이 지은 가장 큰 건물이죠. 대들보뿐만 아니라 불단도 눈에 띄는데 뉴욕 원각사 대웅보전 불단은 양산 통도사 대웅전의 불단 조각을 재현한 것이다. 아직 불사가 끝난 건 아니지만 곳곳에 전통 사찰의 향기가 묻어난다. 미국 뉴욕에서 한국 천년고찰의 풍광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선방으로 사용될 이 건물도 아직 공사가 한창이다. 우리 교민을 포함해 원각사를 찾는 외국인들이 함께 수행할 공간이기에 정성을 들이지 않을 수 없다. 선방의 석가래는 한국 소나무를 사용했다. 지광 스님이 원각사 불사에 공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스님, 저기 저 중국절 장엄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스님, 저 티벳절 가보셨습니까? 너무너무 다른 그 나라 사찰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우리 불자, 이쪽 지역의 불자들이 가슴에 응어리가 있다. 이거를 좀 풀어줄 수는 없을까?
뉴욕에 한국 전통 사찰을 세워야겠다는 원력으로 첫 삽을 뗀 것이 2011년. 그 사이 우여곡절도 많았다. 허가를 받는 데만 2년이 넘게 걸렸다. 못이나 볼트나 넛을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전부 끼워 맞춰서 짓는 이 건축 방식이 어떻게 가능하냐? 특히 이제 뭐 지붕에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이게 무게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집이 안 무너지냐? 이제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이제 서류상으로 해낸 게 이제 원각사 불사입니다. 구조 계산서만 이만큼이 됩니다. 그거를 해다 주니까 딱 허가를 내주더라고. 한국에서 온 각 분야의 장인들, 무거운 자재를 운반한 사람들과 음식을 실어나른 공양주 보살들. 헤아릴 수 없는 인연들이 모여 원각사가 세워졌다. 미국 분인데 이제 목사님이신데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많은 그런 사찰이나 다른 종교 시설을 본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각사도 웹사이트를 보고 찾아오셨길래 이제 보여드렸는데 아니 굉장히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게 섬세하게 빈틈없이 이렇게 건축을 지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인도와 스리랑카, 부탄, 베트남 사람들도 종종 원각사를 찾는다. 모든 불사가 완료되면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 문화와 명상을 전하는 새로운 차원의 포교를 계획하고 있다. 문광 스님이 미국 땅에서 오랜 도반을 만났다. 뉴욕 원각사 선원장 인궁 스님이다.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두 스님. 늘 그랬듯 대화의 주제는 수행과 포교다. 상당히 그 다채로움 속에서 정말 많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선별적으로 더 좋은 수행이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한국 불교 천년의 역사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국 불교가 특히 한국 선이 이제 정말 그 진수가 전래될 때가 되지 않았나. 선방 수자들, 그 다음에 학생들, 그 다음에 제가 법사들, 불자들 정말 여기 앞에서 와서 정말 활발하게 한국선을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한국 사찰을 본다는 것은 환희심이 나는 그런 멋진 시간이었지요. 거기 와서 수행도 하고 생활도 하고 언어도 배우고 거기서 아이들은 뛰어놀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머니들은 아이들 육아도 맡기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이제 시점이 되었습니다. 더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뉴욕이지만 9.11 테러의 기억은 모두에게 뼈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테러로 무너진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를 계승하며 신세계무역센터가 다시 세워졌다. 그라운드 제로에는 9.11 메모리얼 파크가 조성됐다.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에 두 개의 풀을 만들어 안쪽으로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이 물은 테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미국인 모두의 눈물을 상징한다.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듯 그라운드 제로에서 연부를 하는 문광 스님. 미국의 정치학자 세뮤얼 헌팅턴이 말하길 21세기 최고의 이슈는 종교 간의 전쟁이라고 했다. 종교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불교. 종교 간의 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해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다른 추모공원 엠프티 스카이 메모리얼을 찾았다. 엠프티 스카이 메모리얼은 9.11 테러로 희생된 뉴저지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추모 공간이다.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기념비에는 9.11 당시 희생된 뉴저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기념비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유난히 시리게 다가온다. 상처와 아픔을 연대와 포용으로 감싸 안은 미국. 그 마음 안에 이미 불법의 핵심인 지혜와 자비가 공존하고 있다. 종교를 넘어 명상을 마음 수행의 형태로 받아들인 미국이지만 어쩌면 그 속에 불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가능성이 숨겨져 있진 않을까.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의 여신상을 기독교 문명이 아닌 불교의 열반상으로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더라. 이 정도의 문화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수용성이라고 하는,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명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조만간 전 세계는 명상의 세계가 되겠구나. 이 불법이 새롭게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승가가 없는 제가자 중심의 이 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앞을 내다보면서 승가가 살아있는 한국의 스님들과 우리 제가자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진정한 부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그거를 이제 앞에 길목에 딱 있으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 모색을 해야 되겠다. 낮과 밤이 공존하듯 화려한 도시의 열기와 거대한 욕망의 크기만큼이나 마음의 세계에서 평화를 구하려는 움직임 또한 대단한 미국. 뜨거운 명상 열풍이 한순간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찾아 떠난 미국 만행의 끝에 답이 보인다. 다른 가르침과 굳건한 승가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한국 불교가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문광 스님은 그 답을 찾았다. 미국에 갔다 오면 미국화 되는 걸 걱정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우리 걸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우리의 것들이 결코 전 세계적인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한국학의 공부들, 한국 불교의 정신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그리고 가장 갈망했던 건 이 땅에 멋진 큰 스님들이 새롭게 젊은 그런 스님들로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달라이라마, 그 다음에 틱나칸 스님 같은 세계를 주름 잡아서 교육을 하고 수행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멋진 스님들이 뒤를 이어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때 한류는 완성되는 거 아니겠느냐. 특유의 개방성과 수용성으로 동양의 정신문화인 불교를 거침없이 받아들인 미국. 미국 불교 한가운데서 한국 불교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게는 두 마음이 없다는 탄어 스님의 설법처럼 불교의 미래에도 동양과 서양이 따로 있지 않다.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화엄의 세계에서 한국 불교 역시 그 하나의 길을 갈 뿐. 고통과 자비, 욕망과 깨달음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찾았다.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지금 여기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에 그 길이 있다.